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예. 좋아하던 칼국수 집이 칼국수? 있었습니다. 예, 동네에 네. 이 맛있는 칼국수 집이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맛있다 보니까 예. 이 정도 칼국수 집이면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집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 맛집을 다니다 보니까 자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불러놓고 자주 나오시라고 하고. 호돌이 우황재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돌이예요? 호돌이에요? 그냥 호돌이 맞고요. 호돌. 예, 맞습니다. 88년대에 있던 그 호돌이랑 맞아. 같은 스펠링입니다. 같은 스펠링? 네. 지난번에도 알려주셨는데 예전에 뭐였대요? 뭐 게임 인터넷 필명. 예, 맞습니다. 친구들이랑 쓰던. 초등학생 때부터 쓰던 아이디가 지금까지 초등학생 아이디로 때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자 또 반도체 강의계 일타 강사. 감사합니다. 따라올 자가 없더라고요. 거의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또 그분들의 영역이 있고 세미나의 영역이 있고 네.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민간의 영역. 우황재 작가님. 아니 근데 실제로도 투자 좀 하고 계시죠? 직접 투자자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뭐 저를 간략히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요. 일단 와이스트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랜 투자 블로거이자 또 가끔씩 심심할 때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심심할 올리고 때. 있는 우황재 대표이고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한번 또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시청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과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텀업 투자자라고 저를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반복하되 예. 한 2, 3년 동안 매 분기마다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네. 한 200~300개 기업들을 매 분기마다 쭉쭉 살펴보면서 그중 일부 기업을 추려내고 또 추려내서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고요. 단 한 번도 투자를 쉰 적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엄청 바쁠 때네요. 지금 완전 이제 한창 바쁠 때입니다. 그 다 스크린을 해요? 200개, 예, 300개? 스크린도 하고 또 스크린하면서 약식 기업 분석과 심층 기업 분석을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그동안에 쌓은 자료들 분석했던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보는가. 예. 좀 사실 이 투자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여러 기업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분명히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예. 좋아하던 칼국수 집이 칼국수? 있었습니다. 예, 동네에 네. 이 맛있는 칼국수 집이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맛있다 보니까 예. 제가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정도 칼국수 집이면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집일 것이다. 고등학생 때. 네, 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10등 안에는 될 것이다 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 맛집을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는 칼국수집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눈이 넓어진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면서. 칼국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치. 예, 닭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각종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느끼길 정말 많은 이 칼국수집을 다니다 보면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그 곳이 꼭 가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그 순간이 왔던 것이죠. 저희가 보는 기업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게 심리학 책에도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친밀성의 오류라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기업이 무조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기업 수가 2,38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을 가능성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비교하다 보면 네.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아. 또 더 좋은 기업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스스로를 바텀업 투자자라고 소개해 드립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러한 전략을 쓰면서 기업들을 계속해서 출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부 탑다운이 섞입니다. 그 말인 즉 무슨 뜻이냐면 이번 분기에는 왜 유난히 뭐 반도체 이 주식들이 많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떴지? 이번 분기에는 왜 유난히 이 2,300개 기업들 중에 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이 나왔지? 유난히 특정한 업종, 특정한 유형의 기업들이 특정한 시기에 몰려 나오는 경향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조금 뭐 자동차 부품이 좋은가 보다, 음식료가 좋은가 보다. 그러면 이들 기업을 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 스크린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로 살펴보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탑다운 전략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바텀업만 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실제로 탑다운 전략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예. 탑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탑을 한번 잘못 고르면 망하죠. 완전 망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바텀업이랑 섞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보완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항상 추천드리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니 한 분기마다 어떻게 2,300개를 다 봐. 그렇죠. 개인 쉽지 않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근데 말씀드리길 저는 좀 시간이 항상 주식 말고는 할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2,300개 보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한 50개, 80개, 많으면 100개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 기업은요. 직장인 분들도 야근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조차도 한 2주 정도 바짝 시간을 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업이고 또 한 가지는 투자자분들마다 나는 1년 투자하겠어. 나는 2년 투자하겠어. 투자 기간, 목표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네.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꼭 굳이 자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이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텀업 투자자를 이제 지향하시는 분들 중에 그 오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랑 아닌 사랑에 빠진 거죠. 강제 결혼을 한 거지. 종목 하나에 탈출도 못하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텀업이지만 탑다운하고 좀 같이 결합을 해야 한다. 네. 해야 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거의 한 2,300개씩을 분기마다. 예. 이 분기마다 글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출연하는 이 과정을 항상 또 글로 씁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오셔서 이 분기마다 또 글을 살펴보셔도 제가 이 리스트업도 항상 해드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나 어닝 쇼크 기업들도 항상 리스트업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꼭 그 글들 외에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도체 섹터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흔히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 또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또 여러 기업을 살펴보는 작업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또 사이클 유형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을 추가해서 봐주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튼 반도체든 화학이든 뭐 철강이 됐든 역시나 주기적으로 기업단에서부터 먼저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그 분기별로 스크리닝을 하는 거는 최근 실적을 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지를 힌트를 찾는 과정이고 근데 사이클이 있는 산업들은 최근 실적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최근 실적을 보되 최근 실적의 특징을 좀 달리 보는 것이죠. 최근에 실적 하락이 본격화되었는가, 즉 감소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하락의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꼭 실적 말고도 다른 지표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또 섞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지 혹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캐치하는 작업. 그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호돌이님은 그 반도체 전문으로 알고 있어서 저 양반이 거의 그런 반도체에 매몰돼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약간 포트 내에서 막 운영할 때 비중이 그러면 반도체가 좋을 때는 쫙 올라갔다가 안 좋을 때는 쭉 빠졌다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때는 보통은 매 분기마다 한 4개 종목을 보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4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 자산 중에서? 전체 주식 자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력 계좌죠. 그러니까 제가 중기 투자 계좌, 장기 투자 계좌를 제외하고 주력 계좌에서는 4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끔씩 이제 분석이 모호해서 둘 다 좋아 보일 땐 5개 사기도 하고 6개 사기도 하는데요. 많지 않구나. 맞습니다. 4개 종목을 산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지금 정말 좋더라고 하면 한 3개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20-30개 있는 분들 많은데 사실 20-30개면 ETF를 사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아니 근데 분기별로 보는 게 300개 종목인데 4-5개밖에 담지 않는다. 맞습니다. 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출연하고 출연할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실제로 식당을 다닐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칼국수집 하면 명동에 있는 어디 딱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서울에 얼마나 많은 칼국수집이 있잖아요. 전국에 명동 칼국수만 한 5만 곳은 되지 않나? 죄다가 명동 칼국수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맛집과 이 주식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네. 중에서 정말 좋은 것, 옥석 가리고 맞습니다. 진짜 사실 옥동자 같은 것만.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그 종목이 반드시 수익률이 가장 좋으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러한 작업 정도를 해주어야 그나마 좀 상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을 최대한 발굴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예, 나에게만 예뻐 보여서는 안 되고 시장이 맞습니다. 또 좋아할 만한 종목을 담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유연하게. 예,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 또 가치 투자를 공부하시다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조건만 들이미시는 경우가 또 많이 보입니다. 지극히 정말 싼 종목 이걸로도 또 스크리닝 할 수가 있죠. 밸류에이션만으로도. 일단 시작은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특히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 뭐 적정주가 구하는 공식 이런 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만 가지고만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나는 좋아 보이는데 시장 입장에선 별로인 종목들을 많이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나는 분명히 싼 종목을 샀는데 왜 주식이 안 올라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네. 조건들. 맞습니다. 조건의 다양함도 중요하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함정 속에 본인만 그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지금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예. 본인에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보자들도 그렇고 어느 예. 정도 중수들도 그렇고 이 오류에 많이 빠져요. 네, 맞습니다. 본인 주식이 제일 예뻐 보이고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싼데 안 가느냐. 거기 한참 빠져 있고. 저희가 제 얘기인가?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또 코스피도 한 2,500선 넘어선 다음에 조금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약간 예. 조정 나타나고 코스닥도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조금 조정이 나타나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강하다, 네. 세다라고 보기도 뭐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약세장은 아닌 것 같고 약세장은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네. 애매하거든요. 예. 혹시 요즘 시장이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예. 사실 진짜 바텀업 투자자이자 저처럼 가치 투자를 시작으로 투자를 배우기 시작하셨던 분들은 네. 보통은 시장을 안 보시거나 시장은 아예 신경 안 쓰시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네.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시장이란 걸 아예 간과할 수는 없지만 저 또한 시장을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투자자분들마다요, 이 시장 내에서도 유리한 기간이 있고 불리한 기간이 있고 좀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리한 기간, 불리한 기간. 예, 오히려 주식시장이 오를 때 불리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는 것이죠. 내가 뽑는 종목들의 특성상 성장주가 굉장히 막 불꽃처럼 튀어나갈 때 가치주를 고집하신다든지 그러한 경향도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제가 항상 투자하면서 오랫동안 느껴온 것이 저는 항상 4월, 5월에 항상 취약해 왔습니다. 4, 본인이? 5, 6월이. 예, 맞습니다. 4, 5월에? 예, 맞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경험적으로 조금 성과가 안 좋은 경우가 언제인가면 분명히 시장에서 기대치는 이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는 이만큼 높은데 네. 생각보다 이 기업들이 그만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 그렇죠. 그런 시기가 보통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정해져 있다고요? 예, 생각보다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이 기대가 빗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보통은 실적 발표 시즌 중에서도 특히 제 경험적으로는 4, 5, 6월이 일단 크게 한번 무너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제가 뽑는 어떠한 기준의 이 특징에 의해서 네. 보통은 이 기대가 확 낮춰지는 이 시기에 좀 성과가 안 좋은 경향이 제 과거에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요 4, 5, 6월의 시기가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과거에 이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쫙 수집해서 네. 지난 우리나라 주식시장 20년치는 물론이고 뭐 미국 시장도 뭐 50년치 가량 쫙 수집을 해서 이 시장의 기대치, 즉 시장의 이 컨센서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기업들의 이 실적이라든지 예. 아니면 기업들의 이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종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를 검증해 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4, 5, 6월이 특히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는 시기에 특히나 연초에 유난히 기대가 높아졌거나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4, 5, 6월이 조금 안 좋은 경향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제가 또 확인을 하면서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내려올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맞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서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는 보통은 조금 주식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종목을 좀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니면 좀 새로운 종목을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그리고 종목들을 더 깊게 찾아 나서는 그런 작업에 더 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로는 꼭 주식 투자자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상시 100%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저한테 질문을 주십니다. 현금 비중 어떻게 조절하시냐고. 예. 보통 우리가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 주식을 많이 살지 적게 살지를 고민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제 경험적으로 이 기업들을 바탕업으로 쭉 여러 개를 계속해서 추려나가다 보면 이번 분기는 유난히 느낌이 좀 별로 매력적인 기업이 잘 안 보이는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무언가 지금 실적의 추정치가 좀 하향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거나 실적이 기대보다 시장의 기대보다 좀 잘 못 나오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사고 싶은 4개 종목이 안 보일 때가 생깁니다. 그럼 저는 뭐 2개 종목만 사든지 1개 종목만 사든지 그럼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요즘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늘어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5월, 6월까지도 조금 느긋하게 종목을 천천히 찾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 어차피 시장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확 싸거나 아니면 확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시기는 좀 아니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솔직히 싼 종목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션이라는 기준만 들이밀기에는 좀 기업의 실적이나 이익의 방향성 또한 업종의 이 센티멘탈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막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여유롭게 가격이 좀 더 떨어지고 이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특히 업종의 분위기가 좀 더 바뀐다든지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밸류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질 성장할 것들을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하시네요. 기업들의 실적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최근 분기 실적, 지난 분기 실적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1, 2년 이상은 계속해서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확확 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이 아직은 모호한 기업들이 유난히 많은 시기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좀 천천히 종목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마다 유리하고 불리한 기간이 따로 있다. 우광재 작가님은 한 4, 5, 6월 정도를 꼽아주셨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지난 1, 2, 3월 상승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이 투자 카페 글들 많이 보면 우울감, 소외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이 기관계 분들이 좀 성과가 낮아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1, 2, 3월에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그 하우스에서는 좀 많이 뒤쳐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 2, 3월은 로봇, AI, 2차 전지 이걸로 그냥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투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한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뭐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나에게 맞는 시기를 또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하나하나 다 따라다니다 보면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세상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반도체 쪽 그래도 좀 여쭤보면은 반도체는 좋아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거의 한 1년 반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도 반도체 기업들은 1분기에도 어닝 쇼크 어찌 보면 예상된 어닝 쇼크였고 무역 적자,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면서 한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진단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작년 9월에 블로그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썼었냐면요. 머지않아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대규모 어닝 쇼크가 날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상당한 충격을 먹을 것이고 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삼성전자 생각보다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한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는 이러한 기사를 보고 주식을 던지고 싶어 하시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어닝 쇼크가 나타남과 함께
이러한 기사가 쏟아져 나옴과 함께 즉시 주가는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하락이 본격화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은 가장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푼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와서 내 말이 맞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반도체 기업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먼저 이들 반도체 기업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이 미국 반도체 기업이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로 주가가 기업의 실적을 약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선반영하는 네. 우리나라 메모리는 약 11.2~3개월 선반영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라고 할 때 예. 최근의 실적, 하락하고 있는 실적,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적,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 실적 하락을 만들고 있는 업황이죠. 반도체 업황을 보는 것은 사실 투자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꾸 11개월 뒤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실적이 꺾이는 것은 이미 약 11개월 전에 모두 다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나 실적을 보고자 한다면 얼추 11개월 뒤를 내다봐야 하는 것인데 네. 최근에 뭐 감산 같은 이슈도 나타나고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통상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나 떨어지고 판매량이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바닥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 제어에 나서고 그에 반해서 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한 바닥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으로부터 11개월 뒤쯤에는 네. 얼마나 심각할지 얼마나 좋아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낼 만큼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11개월 뒤쯤이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져 있겠지. 그때 막 메모리 업황이 긍정적이거나 막 상승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 있겠지. 최소한 공급 제어 효과가 그때쯤이면 나타나고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이러한 생각을 즉 11개월 정도 앞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점점 종전보다는 긍정적으로 이 긍정적이다라는 뜻이 지금 당장 두 배 튀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악화될 만큼 악화된 상황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재미있는 특징은 과거의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이 사이클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실적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는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꼭 똑같이 나타날 거란 보장은 없지만 이 산업의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얼추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러한 경향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만 보면 당연히 반도체 안 좋아요, 메모리 최악이에요, 하이닉스 적자를 가요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온단 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사가 아니라 11개월쯤 뒤에 나올 기사의 뉘앙스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 기조로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을 단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2000년부터.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감산이라는 획기적인 카드까지 내놓으면서 네.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부터 대략 11개월 뒤쯤이면 좀 더 나아진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계속해서 주가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상황 점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뭐 예를 예. 들어서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024년 한 4월 정도는 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반등폭을 보면 사람들은 사실은 네.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편향이 있을 수밖에 예, 없으니까 맞습니다. 반등이라 하면은 뭔가 V자를 네.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예. 지금 약간 반등이라 하면 약간 작은 루트 형 이만큼 반등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11개월 뒤에도 흐름은 뭔가 네. 확 나아지는 거는 네. 아닐 것이다. 라고 현재까지 나타나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11개월 뒤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시장은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보단 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과거에 수많은 사이클 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또 분석도 많이 해왔는데요. 사이클 산업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예, 공통점은 어떤 경우도 바로 V자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는 당연히 없고요. 바로 하락이 나타난
뒤에 일부 횡보가 나타나고 일부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다 이제 다음번 상승으로 가는 것인데 네. 이 과정에서 사이클 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은 이제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스물스물 오르다가 네. 보통은 이 상승 사이클이 바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올 수 있고 산업에 따라서 또 5년 뒤나 7년 뒤에 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상승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한번 휘청이는 구간이 생각보다 상승이 지연돼라거나 또는 생각보다 무언가 중간에 한번 부정적인 이슈가 생겨 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살짝 반등을 하거나 휘청이는 또 한번 반등하거나 휘청이는 그러한 구간이 보통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네. 그러면 이미 주가가 최저점을 지났다면 저희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3년에 2배 정도, 네. 3년에 2배 정도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시면서 그냥 묵묵히 묵혀두실 거라면 지금 사셔도 당연히 싸게 매수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3년에 2배 오케이 나는 그거 목표로 삼겠어라고 매수하셔도 반드시 올해 한 중반기 하반기 지나면서 한번 이 살짝 미약한 반등이 나오다가 한번 크게 휘청일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아래로 떨어질 때 보통은 마음이 휘둘려서 다시금 파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를 앞으로 보통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매수 시기가 보통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네. 그 시기가 보통은 주가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그 전후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오고요. 이때 이제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즉 작년 말에 즉 작년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은 이미 약간 늦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중하반기 들어서 또 한 번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지난 2020년처럼 꼭 아주 급격하게 올 거란 보장이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주가가 지금보다는 살짝 낮은 영역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감안하시면서 지금부터 한 3, 4개월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실제로 정말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휘청해서 떨어지면 그때 조금 더 크게 분할 매수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두 번째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 한 2년에 2배 정도 좀 목표로 삼으시는 그러한 투자를 지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년 사이에 주가가 한 번도 조정을 안 받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됐든 간에 주식이라는 속성상 출렁이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 중하반기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혹시 올해 중하반기가 올해 중하반기? 예. 근거는 사실 여름? 예. 여름에서 가을쯤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보통은 또 보통 8, 9, 10월 되면 또 주식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 한번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실적 눈높이가 한번 낮아지는 시기인데요. 이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네.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극히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사이클 산업의 특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다만 정말 예외적으로 상승 사이클이 정말 급격하게 빨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상승 사이클이 보통은 하락이 1.5년, 횡보가 6개월, 그 뒤에 상승이 한 2년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상승이 생각보다 빨리 1.5년 만에 바로 와버리는 것이죠. 네. V자 상승에 가깝게. 이러한 경우라면 사실 하락이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실제로 과거 수많은 사이클 산업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 코로나라는 급격한 변수에 의해서 메모리 상승이 너무나 급격하게 왔을 때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가능성까지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휘청이는 구간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 이 사이클 횡보 구간에서의 특징이다라는 점으로 점에 비춰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든지 이런 건 또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니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죠. 다만 뭔가 한 방에 V자 반등으로 쭉 가는 거는 또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요즘에 이 투자를 또 오래 하신 분들이 네네. 너무나 반도체를 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반도체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한 4분의 1 이상이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게요. 사이클 산업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보통 이 상승이 오기 직전이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보통은 무관심의 시기가 한 번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관심의 시기가. 근데 아직은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나 또 다 같이 이제 외칠 때 이제는 간다. 이제는 저점 끝났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은 또 한번
반대로 가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지금 반도체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다시 반등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죠. 지금 너무 급하게 사야 되나? 네. 지금이라도 몰빵 들어가서 사야 되나?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맨날 매수하실 때 다음날 몰빵 매수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략보다는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좀 더 휘청일 때 내가 더 크게 사는 그런 전략을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실천해 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예. 최근에 가장 큰 뉴스가 이제 감산이기 때문에 예. 뭔가 감산을 발표하면 네. 감산을 시작하면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줄 알았는데 네. 또 그것도 아니네. 예, 맞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는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모두 잘못되었고요. 실제로는 감산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최저점을 찍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셨어야 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산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만 영향을 줄 뿐이고 사실 전반적인 흐름은 감산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한 1년 뒤부터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을 1년 뒤요? 예, 감산은 보통 이게 뭐 정해진 공식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감산에 들어가면 이 재고 소진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비메모리 특히 이 TSMC 같은 기업들의 이 파운드리 사업은 재고가 없는 사업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수주를 체결해서 바로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모두 떠넘기기 때문에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네. 메모리는 창고에 쌓아두는 창고형 판매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 재고 소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불황 기간에는 1년까지도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뒤에 효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보수적으로 12개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 효과가 1년 뒤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거 기대하면서 잠깐 주가가 반등하긴 하지만 꼭 이 감산 때문에 당장 주가가 V자 반등으로 가야 된다. 다음번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반도체 관심이 있다면 조금씩 예. 뭐 분할 매수를 하라는 예, 맞습니다. 조언이었고 예. 또 오히려 지금 시기에 또 공부를 더 해놔야 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 분할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일전에 작년 연초에 책을 쓰자마자 예. 어떤 채널에 출연했을 때 보통은 이 사이클 산업은 정확한 상승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얼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그 매수를 해야 될 시기 전후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감소하는 그 시기를 전후로 약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분할 매수를 하면 그 매수가가 가장 최저가가 될 것이다. 그 평균 단가를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랬더니 이제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닌 삼성전자 뭐 사지도 않아 놓고서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냐 책임질 거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거 몸소 보여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조금 한 지지난 달까지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를 더 하락할 때마다 조금 더 비중을 싣는 그 매수를 했었고요. 네. 그 평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73 몇몇 됐던 것 같습니다. 57,000원대. 예, 물론 5에 사신 분도 계시고 더 싸게 사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 다음번 사이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가격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는 지금 하루하루 사고 팔면서 수익 내기 바쁜데 무슨 10개월 동안이나 분할 매수를 하냐, 네네. 6개월 동안이나 분할 매수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이클 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러한 분할 매수가 가장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만약에 나는 좀 단기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한 달, 두 달, 세 달 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사실 사이클 투자, 즉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실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쪽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즘에도 급등주 계속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이클 산업은 예. 매수할 때도 뭔가 분할해서 예. 평단가를 잘 조절을 해놓는 게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피터 린치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구독자분들 특히 많이 좋아하시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피터 린치 책을 딱 보시면 무언가 이 성장주 투자 아니면 뭐 타코벨이라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처럼 주변에서 잘 나가는 네. 기업들을 보고 투자 막 이런 것만 말씀하신단 네.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피터 린치 책을 잘 보시면 사이클 산업 투자, 사이클의 이 중요성, 사이클이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지 그리고 좀 오래 보유해 적당히 내가
너무 긴 기간 투자해도 안 되지만 너무 짧은 기간 투자해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투자의 대가분들도 이 사이클 산업에서 투자 성과를 많이 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적당한 여유와 적당한 투자 기간 그리고 분할 매수를 바탕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히려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적인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이 분할 매수라는 이 전략에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 투자에도 굉장히 성과가 많이 높으세요. 그래서 이 분할 매수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로 피터 린치는 요즘에 그 파이어족이라고 2020년부터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한데 파이어족의 원조 아닙니까? 피터 린치는 오히려 그 최정상희 씨에 은퇴한 게 더 유명해. 네, 맞습니다. 분이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피터 린치의 방식도 또 급하게 따라해서. 네, 맞습니다. 또 급하게 따라해서 또 부작용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반도체 주식 그러면 이게 고를 때는 또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도 되게 궁금해져요. 이제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삼성 하이닉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 뭐가 있습니까? 많이 물어보십니다. 소부장.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소부장 이름만 들어도.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10% 오를 때 이들 녀석들은 한 20-30% 오를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고요. 사실 나는 정말 베타를 추구하면서 사이클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오히려 소재 기업들이 베타가 더 낮은 기업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베타란 이제 변동성인데 뭔가 초과 수익률을 말하는. 초과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주가의 초과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소재 기업들 평균보다 높을 때도 나타나고요. 그래요?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가장 급하게 빠르게 오르고 이 상승이 마무리된 뒤에도 소재 파츠는 조금 더 오르는 경향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정말 극단적인 베타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장비 기업이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극단적인 베타예요? 장비주가? 맞습니다. 장비 기업은 보통 삼성 하이닉스가 다음번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오면 얼추 한 90%에서 한 8, 90% 오른다라고 가정하면 장비 기업들은 정말 200~300%까지 오르는 기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반도체 기업들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모든 이 사이클 산업, 특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2차 전지까지도 심지어 장비 기업들의 베타가 훨씬 더 높은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 왔습니다. 자, 아무튼 주신 질문에 비추어서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까지 좀 한번 들어가 보면요. 보통 제가 이제 가장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이 무엇인가면 다음번 이 상승에 맞춰서 기술력이 가장 좋은 기업이 뭘까요? 기술적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기업이 무엇인가요? 보통 기술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번 상승할 때 무언가 기술력이 좋은 기업, 기술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막 장비주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그 기술 가지고 뭐 고객사 어떻게 해서 따냈고 뭐 경쟁사를 이겨냈고 막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술력이 제일 좋아?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받는 반도체 이 주식 질문 중에 얼추 어떤 종목을 꼽아야 되라는 관련된 질문으로 한정하자면 얼추 한 80% 분들께서는 기술과 연관지어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저희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때 기술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테크 주식에 투자할 때, 이 기술주에 투자할 때 자꾸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한테 매우 불리한 전략이다. 기술주에 투자하는데 기술에만 매몰되지 말라. 맞습니다. 오히려 이 반도체 사실은 기술주에 투자할 때요.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기술을 자꾸만 이해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반도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기술의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기업들의 이 기술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무언가 새로운 패키징 기술이 자꾸만 등장하는 것 같지만 과거의 기술들을 조금 더 응용했을 뿐이지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길 저희가 이 기술이라는 기준도 당연히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잠시 뒤에서 말씀드려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관점이 바람직한가? 저희는 투자자니까 저희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업계 종사자분들 절대로 이기기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장담하건대 그렇죠. 우리가 뭐 직접 반도체 만들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기업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슈들 그 기업 내에서 소문 빠르게 퍼지고요. 하다못해 블라인드 어플만 들어가 봐도 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어떤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고객사에서 왔다 갔다 뭐 미국 A사에서 왔다 갔다 막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반도체 그 업종에 근무하는 친구들도 맨날 바이오 업종 임상시험만 기다리는 이유가 실제로 기술로 투자를 접근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길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은 물론 기술의 관점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떤 관점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뭐 관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관점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특히 요 사이클 산업에 투자할 때, 특히 화학 산업 투자할 때도 하나의 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지난 사이클 때 제품을 충분히 잘 많이 팔았지만 생각보다 공장의 가동률이 꽤나 많이 올라와서 다음번 상승 사이클에는 이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다행히 최근에 증설까지 들어간 즉 최근에 증설을 해서 다음번 사이클에 대응을 한 그러한 기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상승 사이클이 오면 우리가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미리 증설에 들어가고 많은 설비 투자 금액을 집행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보는 하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기업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실 이러한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뭐 하나머티리얼스, 월덱스가 우선 대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인가면 다음번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어떤 반도체가 가장 크게 성장할까? 디램일까? 낸드 플래시일까? 뭐 비메모리일까? 여러 반도체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낸드 플래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낸드 플래시요? 예, 지금 공급 과잉이고 치킨 게임이 한창이고 계속 지금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낸드 플래시 시장은 이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지금은 잠깐 공급 과잉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다시금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공급 과잉 해소가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난 증설 경쟁이 또 한 번 펼쳐지는 그러한 패턴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래왔고요.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 쪽 증설이 빠른데 여기에 더해서 낸드 플래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지금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5개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즉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보면 당연히 기업들이 공급을 더 활발히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더 많이 증설하는 증설 경쟁도 일어나지만 또 한 가지는 기술 경쟁도 더 좋은 낸드 플래시를 더 빠르게 출시하려는 기술 경쟁도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소재 기업들과 파츠 기업들이 더 크게 수혜를 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의 증설이 또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그 증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저는 이 관점도 항상 또 접근하는 투자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TCK나 테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덱스 하나머티리얼스도 또 다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그리고 일부 동진세미캠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TCK라는 기업을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특히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께서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고 또 가치 투자를 많이 좋아하신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TCK라는 기업을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기술력, 뭐 특허 장벽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독점적인 장벽이죠. 그런데 이 TCK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자꾸만 독점, 특허 장벽에만 주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저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런데 사실 TCK가 정말 특허 때문에 독점 때문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면 다른 특허가 없는 기업들은 이러한 가파른 성장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낸드 플래시 쪽의 제품을 파는 기업들도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독점이 없는데도 이러한 특허 장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TCK 대비 얼추 한 60-70% 정도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실제로 TCK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물론 독점과 이 특허 장벽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큰 요인은 낸드 플래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TCK 제품이 디램에 집중적으로 쓰였다면 또는 해외 비메모리 기업들한테 집중적으로 쓰였다면 아마 지금보다 성장폭이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노공업도요 실제로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리노공업의 실적이 항상 꾸준하게 성장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리노공업의 실적이 비교적 느긋하게 성장하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빠르게 성장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이 구간도 바로 어떠한 이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기술 변화 그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어떠한 품종 다양화 기술의 변화 이러한 부분이 리노공업의 실적 성장에 분명히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술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낸드 플래시 시장의 성장 수혜를 함께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제가 어떤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세요. 소재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관점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뭐 기술력을 봐야 돼요. 뭐 특수가스를 공급하는데 이게 기술력이 뛰어난 거에 물어보시면 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기업의 제품이 디램 쪽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낸드 쪽으로 들어가요? 보통은 낸드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이 다음번 상승 때 더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거나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경향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경향이 반복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관점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장 좋아하는 이 투자 이 종목 선별 기준이 있는데요. 예. 그 기준은 바로 꿋꿋하게 제품을 팔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무언가 뭐 기술력이 아주 대단하거나 뭐 그렇진 않더라도 네. 뭐 지난번에 메모리 사이클 때 이만큼 팔았으면 다음번에도 이만큼 팔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네. 상승 사이클에 코앞에서 주가가 유난히 못 올라 있는 기업.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스물스물 반등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주가가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관심을 전혀 못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보여요. 근데 그 기업이 네. 지금 당장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상승 사이클의 코앞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도 이러한 기업을 언급드릴 수 있지만 또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슬슬 메모리 반도체 기업 더 이제 비중 실어서 투자해줄 그 시점에 이 작업을 또 한번 검토를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바뀌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종목 리스트가. 그런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뭐 사이맥스 같은 기업이나 유신테크 같은 기업들이 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실적 미반영 등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 상승 사이클을 코앞에 두고서 정말로 종목들을 더 늘려나가는 시기에는 또 리스트업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때는 또 제가 블로그에 계속해서 이 리스트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자꾸만 기술로만 무언가를 평가를 하시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요. 주가가 가장 미반영되어 있어. 즉 밸류가 가장 상대적으로 싸. 또는 무언가 증설 이슈가 있어. 이러한 내용들은 내가 반도체를 1도 몰라도 얼마든지 들이밀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네. 또한 이 기준은 다른 산업에 투자하실 때도 똑같이 들이밀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이 사실 더 저는 효용성이 높다라고 본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 투자 포인트로 삼으신다면 다른 기업들, 다른 섹터에 투자하실 때는 이 전략을 써먹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기업에 대한 기술을 이해했지만 다른 기업들의 기술을 또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나 뭐 증설과 같은 이러한 기준으로 뽑으시면 다른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럼 이제 뭐 기술적인 변화, 요게 이제 네 번째 조건이 되겠죠. 네. 예,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기업이 누가 있는가? 네. 반도체는 크게 전공정이 있고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후공정? 정답이십니다. 예리하시네요. 자,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요. 네. 전공정은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서 네. 특히 이 전공정 쪽에 소재 파츠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징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기업에 안정적으로 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후공정에 투자할 때는 좀 투자 포인트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후공정 중에서도 일부 후공정은 기술이 빠르게 변하거나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비교적 자주 생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후공정 기업에 투자할 때는 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무언가 최근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 기술에 관련된 무언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역시나 다음번 상승 사이클 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좀 후공정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네. 좀 한 가지 기술만 좀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특히 이제 고사양 칩이요. 이 반도체 칩 중에서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 칩 중에서도 네.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칩 중에서도 고사양 칩이요. 네. 고사양 칩이 혹시 좀 어느 영역에 쓰이는지 혹시 대표님 알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뭐 AI라든지 뭔가 맞습니다. 연산, 네. 서버 예. 이런 데 많이 쓰이죠. 예. 저희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CPU나 GPU 같은 칩보다 예. 서버에 들어가는 CPU, GPU가 훨씬 더 고성능이고 네. 서버용 칩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이런 데 들어가는 칩들이 더 고성능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에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인텔의 CPU가 출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우, 그 예. 지겹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 도대체 언제 출시되는 거냐, 뭐 예. 늦어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DDR5 같이 팔아야 되는데 또 아. 늦어진다. 이러면서 예.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투자자들도 네. 많이 기다렸던 CPU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팔리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양산 들어갔고요. 팔리는데요. 근데 사파이어 레피즈가 또 종류가 나뉩니다. 거기서도. 그 중에서도 이게 서버용 CPU니까 고성능 CPU인데 이 중에서 더 고성능이 있고 그냥 고성능이 있습니다. 네. 이때 더 고성능 이런 데 들어가는 칩들은 요즘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칩렛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아하. 칩렛이 무엇인가?
지금 제가 이 계란이 앞에 지금 3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계란을 제가 이제 집으로 들고 갈 거예요. 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다란 박스에 한 번에 모두 담아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작은 박스에 여러 개 소분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소분을 해야죠. 네, 그냥 뭐 예. 한 방에 가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투자자니까 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네. 말라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성능 칩은요. 칩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요. 칩의 성능을 더 높이고 더 다양한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큰 칩을 만들다 보면 즉 칩의 사이즈가 클수록 모랑 똑같은 것인가 계란이 많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칩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까지는 모두 한 박스에 담아서 만들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칩을 쪼개서 네. 각각 조각을 따로 따로 후공정에서 합쳐주자. 이게 바로 아. 칩렛입니다. 아하. 이러한 칩 조각을 칩렛이라고 불러요. 음. 우리가 초콜렛도 아. 네모난 초코에 조그마한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초콜릿이? 예, 맞습니다. 아마도 예, 아무튼 뭐 갖다 붙이면 되니까. 네. 초코 앤 렛이지 않습니까? 네, 초콜릿처럼 예. 칩을 만드는 칩렛. 맞습니다. 와닿네. 그래서 이게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한다라고 해서 레고 라이크 패키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칩렛 공법을. 바로 이 칩렛 공법이 이제부터 고성능 칩들 중심으로 더욱더 본격화됩니다. AMD가 2019년부터 이 기술을 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텔까지 가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칩렛도 하나의 변화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러한 칩렛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칩렛에 적합한 그러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몇 기업이 있는데 네. 문제가 무엇인가면 이들 기업이 칩렛에 사용되는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기존에도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지만 추가로 일부 칩렛용 제품을 추가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수혜의 강도가 아주 크지 않다라는 한계가 일단 있고요. 칩렛만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칩렛 수혜주가 무엇이냐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수혜 강도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 이 칩렛이라는 기술 변화를 보고 이 기업을 투자하실 거면요. 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인텔과 AMD의 칩렛 기술을 계속해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매 반기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술을 팔로우하셔야 되고 거기에 장비 계속해서 공급되는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주 트래킹 작업까지 들어가셔야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수주 트래킹 작업을 하는데도 컴퓨터를 한 번에 2대 이상을 돌립니다. 바쁜 시기엔 3대를 돌려요. 자동화 작업으로. 그걸 또 뭐 자동화를 해요? 예, 그막 맞습니다. 뉴스 보고 이게 아니라? 예, 뉴스만으로 안 되고요. 이 오. 기업들의 이 공시를 계속해서 끌어오고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그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칩렛 수혜 기업이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그다음 PSK 홀딩스 4개 기업이 있는데 네. 이들 기업 하나를 꼽아서 사시기보다는 4개 기업을 묶어서 사셔라. 수혜 범위에 있는 기업을 묶어서 사셔라. ETF처럼.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기업에 몰빵 투자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 매출 비중이 잘 안 나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여러 가지 제품을 팔지만 이 칩렛이나 아니면 뭐 TSV라고 불리는 조금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핫한 기술 여기에 사용되는 이 장비 매출 비중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요즘 최근 실적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수혜의 폭이 생각만큼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면 막상 그때 가서 봤더니 경쟁사가 등장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개 기업을 묶어서 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칩렛 네.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바구니에서 좀 나누는 개념인데 네, 맞습니다. 칩렛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구니로 담아서 예,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낫겠다. 이 전략 역시나 꼭 반도체에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다음번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2, 3년 기대하면서 뭐 2배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기업을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나는 정말 극단적인 베타를 원하면 장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장비 기업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개별 기업 이슈를 쫓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나 이러한 장비 기업들을 즉 전공정에 있는 장비 기업들을 살 때에도 이러한 바스켓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대장은 후공정 대표 기업이고요. 후공정. 예, 전공정 기업들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거는 뭐 네. 어떤 뭐 힌트를 주신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네. 뭐 다 아실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 이러한 기업들을 묶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삼성은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동해 예. 하나하나가 예. 많이들 이제
거의 다 매일 뉴스거리가 헤드라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미국 출장 갔다 와도 그러고 어디 출장 갔다 와도 그러고 네.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M&A. 아 예. M&A 또 큰 거 없느냐 네. 이런 것들 기대가 있는데 아 예. 특히 반도체 측면에서도 뭔가 좀 네. 계속 기대가 되는 게 있을까요? 요 얘기가 요즘에는 쏙 들어갔거든요. 아, 그게 작년부터 계속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예. 이 M&A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이걸 관심 가지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역시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을. 예. 아니 근데 이게 예. 삼성 내부에서도 네. 사장단 뭐였더라? 그때 실적 발표 네. 컨퍼런스 콜 때였나? 예. 뭐 계속 임박했다. 오 할 거다. 맞습니다. 네. 하는데 왜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이게 그 이번 CES 때 네. 그 삼성에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M&A 계속 추진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왜 발표가 안 나오는지는 뭐 이 기업 인수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아 지금. 물론 이제 로봇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좀 했습니다만 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사실 로봇은 굉장한 지금 막 성장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기업을 사도 그 삼성이 지금 가진 현금이 120조, 30조인데 네. 로봇 기업 수백 개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해도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네 맞아요. 현대차가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네, 인수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때 인수 금액이 1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 인수하려는 반도체 기업은 정말 수십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2021년에 네덜란드의 NXP 즉 차량용 반도체 1등 기업을 네. 인수하려고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된다 네.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암이라는 기업을 네. 인수하려고 했지만 영국의 암도 역시나 독과점법에 네.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인텔과 같이 인수를 한다느니 마느니 하지만 역시나 최근에 좀 많이 흐지부지 됐고 그래서 이 암도 물론 하나의 가능성 있는 기업이 되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또 다른 기업도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아마도 삼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서 포트폴리오가 취약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삼성그룹 전체에서 계속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 그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차량용 및 전력 반도체 기업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칩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네. 아직은 좀 고성능 그것도 범용 제품 중심이고 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및 전력 반도체 기업들은 네. 조금 저사양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칩을 고루고루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그 영역까지 모두 확대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림이 아닐까. 특히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하만. 예, 오디오, 그런데 전장. 오디오 전장이죠. 네. 근데 전장 부품을 열심히 잘 팔고 있긴 한데 네. 삼성이랑 지금 시너지가 안 나고 있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아. 왜냐하면 전장 부품을 팔려면 그 전장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삼성이 공급하고 네. 전장용 반도체도 공급하고 전장용 카메라도 삼성이 공급하고 이걸 네.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포트폴리오도 없었지. 그러니까 이 삼성이 반도체를 찍어내주면 요거를 삼성전기가 가지고 와서 모듈화를 시켜줘야 될 텐데 네. 삼성전기 입장에서도 모듈 시너지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량 전기 전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개 기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독일의 인피니온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몸값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NXP처럼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기업이 있냐면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이 하나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미국의 온세미컨덕터라는 네. 기업이요. 이 기업도 이 차량용과 전력, 특히 전력 반도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 온세미컨덕터도 하나의 삼성의 이 인수 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더해서 1년 전에 나왔던 이 중국 언론에서는 삼성이 온세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온세미컨덕터가 혹시 어떤 기업인가? 잘 모르겠어요. 바로 과거의 삼성 반도체. 아. 삼성 반도체인데요. 그러니까 온세미컨덕터가 만드는 여러 가지 반도체 중에서도 바로 전력 반도체, 이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전력 및 차량용 반도체, 이 반도체가 과거에는 삼성 반도체였습니다. 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이 IMF 때 우리나라 이 그룹들이 현금이 부족해지니까 현금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사업 일부를 갖다 팔았는데 페어차일드라는 기업에게 갖다 팔았는데 그 기업이 바로 삼성의 전력 반도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세미컨덕터는 굉장히 놀랍게도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부천에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 전력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전력 반도체를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한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네네네. 근데 그건 좀 잘못된 이야기고
아무튼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을 다시 되새우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그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이죠. 부천이 그 시스템 반도체 메카입니다. 예, 어디 뭐 용인이나 평택만큼은 안 되지만 예, 맞습니다. 거의 DB 하이텍도 있고 부천에. 네, 이쪽도 계속 증설을 또 해오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러한 차량용 전력 반도체도 분명히 인수 대상으로 계속 거론이 되어 왔고 분명히 고민은 하고 있을 텐데 정말로 인수가 될지는 저희가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삼성 내부 임원들도 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예. 계속 염두에 두고 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기업이 정말로 인수가 되면 뭐 누가 수혜가 볼까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아, 이어서 그렇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쪽으로는 삼성도 M&A를 노력할 테니 예, 수혜라면 예, 그럼 그들 기업의 삼성의 예. 기존의 벤더사들, 협력사들의 예. 공급망이 예. 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아마도 기존에 이 담당하는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보통 차량용 반도체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요즘에는 해성 DS라는 기업을 또 많이 언급하세요. 미드프레임 같은 예, 거. 맞습니다. 제가 반도체 산업 강의를 처음 시작하던 즈음에 숨겨진 차량용 반도체 수혜 기업이다. 당시엔 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유명해졌죠. 실적 잘 나오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성 DS 말고도 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의 칩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칩스 M 미디어도 일부 좀 수혜 강도는 많이 약하게 예상됩니다만 일부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칩셋 미디어는 예. 설계 기업이잖아요. 예, 설계 기업인데요. 정확히는 설계도를 모두 설계하는 기업이 아니라 설계도의 일부만, 그것도 IP. 영상 처리만 네, 영상 집중적으로 처리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구글이 계속해서 자체 서버용 칩을 확대하다 보니까 서버용 칩 중에서도 일부 칩은 또 영상 처리를 담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특히 뭐 유튜브 이런데 들어가는 칩은 그런 쪽에 특히 또 칩셋 미디어가 공급을 확대하는 추이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꼭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도 삼성전기가 당연히 수혜 범위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만 아마도 오사트 기업들 특히 네페스 그룹도 조금 이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오, 엄청 많네요. 예, 생각보다 이 인수합병이라는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네요. 일단 삼성전자 M&A 이야기는 네, 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돼야 되는 것이고 뭐 나와야 알 나오는 수는 없는- 뉴스라는 거.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많은 예. 분들이 이제 뭐 예.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감사한 이야기 나왔고 예, 그러면 이제 반등을 기다리고 예. 하는데 이 주가라는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네, 뭐 삼성전자는 다른 뭐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세트 부분이 좀 있고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조금 더 비중이 거의 100%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좋아질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다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계속해서 유효합니까?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과거의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십시오. 생각보다 주가 수익률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하이닉스가 한 평균 2, 3% 높던가 거의 차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재미있는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과 하이닉스뿐만이 아닙니다. 사이클 산업의 특징입니다. 즉 철강 산업에 큰 반등이 와요. 그러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크게 증가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얘가 좀 더 실적이 많이 증가해서 얘는 좀 덜 증가해서 이 정도 가지고요. 주가 이 수익률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목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할 때 보통은 베타가 큰 하이닉스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실적 관점이고 실제 주가 수익률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고 못 간다라는 그런 편견을 꼭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저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항상 풉니다. 만약에 좀 다음번 사이클까지만 기대하면서 한 중기 투자를 기대하신다면 하이닉스를 꼽으셔도 무방하지만 네. 롱텀 장투를 희망하시면 저는 좀 하이닉스보다는 삼전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역시나 반도체에 있지 않고요. 역시나 지극히 투자의 원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반도체 사업을 해서 현금을 벌죠. 네. 그리고 또 갤럭시 스마트폰 여러 가지를 벌어서 현금을 법니다. 네. 이러한 많은 현금을 벌어서 또 무엇을 합니까? 바로 설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비 투자에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금액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많은 현금을 지출해도 현금이 어지간하면 계속해서 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잉여 현금 흐름이 항상 남는 것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우리가 현금을 왕창 벌어도 이 많은 현금의 상당 부분을 설비 투자에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써야 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것이죠. 이 이유로 인해서 삼성은 신사업을 펼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현금을 소모할 수 있지만 M&A도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 하이닉스는 매우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하이닉스 입장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싶어 했는데 네. 솔직히 솔직히 2, 3조 현금을 못 쓸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보수적으로 집행해서 5천억 정도만 써서 우리나라에 있는 파운드리를 인수하고 상대적으로 좀 무언가 현금 지출에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여나 만약에 악재가 발생하면 지금 미중 무역 정쟁과 같은 이러한 악재가 뭐 3년 뒤에 정말 크게 커져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 공장 하나가 뭐 가동이 안 된다라든지 정말 크리티컬 악재가 갑자기 생겼을 때 삼성은 대응을 할 수 있지만 하이닉스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되고 또 메모리 업황 악화가 생각보다 크게 가서 하이닉스가 적자까지 가니까 하이닉스가 거기에 더해서 또 기존에 인텔 팹을 인수했던 그 부작용까지 있어서 중국에. 이번에 차입금을 엄청 끌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문제가 종종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 사이클을 기대하는 투자는 당연히 하이닉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좀 장투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삼성을 안정성 측면에서 추천드린다. 그래서 수익률을 추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안정성을 추구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삼성전자 무거우니까 그래도 네. 하이닉스지 예. 하이닉스에서 조금 더 아웃퍼폼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예.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삼성전자 다음번 메모리 상승 사이클 기대하면서 한 3년 2배 투자하셔라. 이 3년 2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투자 전략이고 제가 수많은 통계 데이터를 검증해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삼전이 2배 가면 시총이 800조인데 뭔 소리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2019년에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블로그에 썼었고 당시에도 삼전이 2배 오르면 시총이 300조인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시총이 300조가 가냐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150조였나요? 100 몇 조 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300조가 되고 나면 이게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800조니 뭐 애플 같은 게 2000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솔직히 800조 그런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항상 그 800조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때는 당연시되는 그 분위기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 그 점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보자. 예, 맞습니다. 반도체 말고도 혹시 예. 최근에 괜찮게 좋게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섹터가 또 있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섹터라기보다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보유했던 종목으로는 2차 전지 종목 한 종목과 음식료 기업 중에 오리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박 났네. 오리온은 사실 자랑하려고 얘기했네. 자랑하려고. 오리온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도 네. 보유 기간이 한 4개월 남짓이기 때문에. 근데 오리온은 계속 신고가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자랑하려고 그랬네. 자랑.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들 기업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시점이 많이 좀 늦었고요. 자랑이 지금 됐네요.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예, 맞습니다. 2차 전지도 그 네.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블로그에 그런 말 쓴 적이 있던 은연 중에 기업인데요. 자랑하려고. DNT라는 기업이 좀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고서 직접 투자했던 기업인데요. 이들 기업은 좀 논외로 하고요. 다만 제가 이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가 네. 나 이 종목 샀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뽑을 때 항상 그 써왔던 그 논리 기준을 뽑는 그 기준 그 같은 기준을 계속해서 들이밀면서 지금은 내가 무슨 기업을 보고 있는지 그런 관점을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섹터가 지금 당장 뭐 무조건 갈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라고 생각되는 섹터가 올해나 내년에 한번 디스플레이를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런가 하면 디스플레이 지금 6년 동안 완전 쇠됐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산업은 있지만 이게 주식 시장에도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쵸. 많이들 잊혀 있었는데 뭐 당연히 LCD는 아닐 거고 맞습니다. OLED 쪽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면 보통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내일 가서 몰빵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스러운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제 항상 투자 후보군에 들어오기 좀 어려운 유형의 기업이 되겠고요. 다만 사이클 관점에서 물론 투자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라 삼성과 LG가 공장을 과거에 크게 지었고 그 이후에 공장을 크게 지은 적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소규모로만 보완 투자만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한 6,
7년 만에 다시금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인데 요 시기에 이제 당연히 장비 구입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조금 좀 베타가 커지는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베타가 커지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업종 내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 중에서도 베타가 좀 커지는 관점으로 좀 장비 기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에 삼성의 이 공장 증설 규모가 네. 과거에 그 2016년, 17년에 그 대규모 증설 규모 대비는 좀 많이 작습니다. 한 3분의 1 규모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장비주들의 주가 상승이 지난 2016년처럼 아주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아무튼 우리가 평균 수익률을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를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예. 화학 섹터도 함께 공부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 업종 앞으로 하반기 내내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이야기, 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만 네.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같이 사이클의 관점으로 이 화학 산업도 하강 사이클이 무한정 계속 가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HMM에 물리신 분들은 이 하락 사이클이 정말 10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 묵혀두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예. 화학은 다소 조금은 반도체랑 약간 좀 비슷하게 하락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유형에 속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락이 슬슬 마무리되어 가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좀 화학 섹터도 함께 공부해 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면서 끈질기게 안 좋아졌던 섹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말고요? 예, 디스플레이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실적이 안 좋아졌던? 제가 이제 매 분기마다 섹터별 이 그래프를 70개 업종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그리면서 쭉 살펴보는데요. 저는 당연히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도 우선해서 보지만 오랫동안 안 좋아진 업종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뭘지? 일단 첫 번째로는 예. 이 섹터는 예. 관심 갖지 좀 않으셔도 된다. 이거 이제 전력 섹터인데요. 전력. 예, 한국전력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고, 요건 좀 이제 좀 논외로 하고 요거 말씀드리는 요게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가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이 무려 거의 7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악화율을 걷고 있는데 2015년부터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특징과 이 변화, 특히 좀 어떤 부정적인 변화 이런 내용들을 쓴 적이 있었는데 특히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음식료 섹터에 투자했던 기억이 선명해요. 당시에는 음식료 기업들이 중국의 수출을 확대하면서 밸류에이션이 확 높아졌습니다. 엄청났는데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이유로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다시금 밸류가 확 낮아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까지 중국으로 수출이 확 늘었지만 이후에는 중국향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됐고 아모레퍼시픽만 해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감익이 몇 년 내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는 중국 시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많이 와도 화장품 섹터가 크게 반등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꼭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업들보다도 이제는 비중국으로 탈중국을 시도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자꾸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몇 차례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로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하나의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제가 출연한 시점에서는 조금 주가가 일부 오른 기업들도 있어서 아쉽지만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이 꽤 많아요. 화장품 맞습니다. 쪽에서. 맞습니다. 특히 뭐 어떤 기업은 미국향 비중이 계속해서 연간 2%씩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케이스. 그래서 또 어떤 기업은 미국의 명품 브랜드, 유럽의 명품 브랜드까지 계속해서 ODM 제품을 공급하면서 실적이 늘어났던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좀 올랐고 실적도 증가하긴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완전히 끝난 것은 또 아닌 기업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함께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실적이 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업종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하락이 오래되면 반드시 일부 기업은 기회를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업들에 주목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봤습니다.